자, 유시민의 누나가 유시춘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지금 EBS 교육방송 이사장 유시춘의 아들인 신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신 씨는 유시춘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에 법정 구속됐지만은 방통위원회와 EBS는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서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을 가지고 별개로 그냥 공격을 취하려고 한 생각은 별로 없어서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렇지만은 자식이 미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구속이 되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 국가의 주요한 직책에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 사람의 아들이 마약으로 구속됐는지를 검증도 안 했다 하면 이것이 과연 검증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재인이 패가르기를 좋아해서 보수 진보를 패를 갈라서 그냥 내 편에 있는 사람은 쓰레기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그냥 봐준다라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춘이 지난해 8월에 EBS 이사회에서 후보로 추천되기 전에 아들이 마약류 위반으로 법정 구속이 되었고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사회의 후보로 추천이 된 겁니다. 이사장 후보로요. 그래서 신 씨는 불복해서 상고했지만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함으로써 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 씨는 2017년 10월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10g가량을 스페인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가 우편물 배송지로 자기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가 수취인의 이름은 본명 대신에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해놓고 그래서 자기 소속된 회사에 우편으로 자기의 별명을 적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래서 해당 우편물이 재작년 11월에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이 되었는데 검찰이 우편물을 확보를 하고 택배 직원으로 가장을 해서 신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수취인란에 적힌 별명이 누군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수사를 통해 신씨가 맞다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지요. 그런데도 신 씨는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체 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재판부가 질타를 했고 이 유시민의 조카인 신 씨는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법정 구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무 문제 없이 이사로 추천되어 이사 중에 이사장이 되니까 한 달 뒤에는 이사장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과거부터 유명한 좌파 진영의 인물이었죠. 문학의 인사지요. 작가죠, 작가. 유시춘 씨요. 그래서 문 선거 때도 선대위 산하 꽃할배 유세단에서 참가했고 그래서 제 방송에서도 언제 교육방송의 낙하산이라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교육방송이 김정은을 갖다가
닮은 장난감 비슷한 이 교구를 만들었다가 문제가 되지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국당은 지금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자신이 분명히 임명될 수 없는 그런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속이고 이사장이 되었으니까 공무집행방해다라고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방통위는 몰랐다는 거예요. 공모에 43명이 지원했는데 결격 사유를 조사해서 30명으로 압축했는데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을 리가 없고요. 그냥 안 들키면 밀어붙이자고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좌파의 도덕성이고 유시민은 정말로 몰랐을까요? 조카가 법정에서 구속됐는데 누나가 정권에 주요한 문화 권력인 동생한테, 남동생한테 상의를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좀 박원순 시장의 누님 아들도 중국에서 마약으로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이송되는 특혜를 받았니 어쩌니 하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유시민의 조카, 박원순의 조카와 다 마약이 등장을 합니까?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시민 조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당시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언제 그걸 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미리 알고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법원도 이번에는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이 법적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일이지만 마약 조카 나온 김에요. 마약 사범으로 중국에서 복역 중이던 박원순 시장의 조카가 국내로 송환되었다고 2016년 8월 19일 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약 소지 혐의로 중국 교도소에서 복용 중이었는데 그 박원순 시장의 외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나 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는 2006년에 마약 1kg를 중국의 만주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가 10년째 수감 생활을 하다가 중국 감옥이 열악하지요. 그래서 중국 감옥 있다가 한국 감옥으로 오면 호텔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내 송환을 요구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중국 교도소에 있는 한국인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박원순의 조카가 특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원래 한국에 못 나온다, 잘. 지금까지 2~3명 정도다. 그보다도 훨씬 몸이 안 좋은 사람도 못 나오고 있는데 특별 대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당시 거론되었습니다. 자, 어제 밤에 제가 번개 뉴핑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검찰이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 지금 손혜원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요. 자, 갑자기 국가보훈처를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를 어디 뒤졌냐? 세종시에 있는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 세 곳을 뒤졌어요. 그래서 손혜원 아버지 손영우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손영우가 독립유공자 지정 업무를 이렇게 담당을 했던 보훈처 연구관의 수첩도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압수수색은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그 정용모 회장이라고 계시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고발을 거의 전담해서 잘 처리하시는 분이고요. 이 정파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손혜원과 비우진 보훈처장 등
3명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자,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 일제 때는 독립활동을 했다. 그리고 옥고도 치렀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공산당과 남노당 활동을 했다. 그래서 6차례나 82년부터 2007년까지 독립유공자 보훈 신청을 했지만은 탈락을 했는데 작년 2월 달에 지정되기 2달 전에 손혜원이 비우진을 국회에서 만나가지고 이 독립유공자 선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2달 뒤에 보훈처는 광복 이후에 사회주의 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도 독립유공자 서운을 검토한다면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일제 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도 그 이후에 한국의 정부와 정통성이 다른 좌파 활동을 한 사람은 안 줬지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돼서 다 아시다시피 작년 8.15 때 손혜원의 엄마가 문재인한테 직접 받고 그 가족들이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적으로는 손혜원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본격적으로 손혜원 관련 의혹을 다루기 전에 압수수색 해봤더만은 별일이 없더라.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려고 그랬다. 이게 이제 상투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뉴스 브리핑은 상투적인 이야기는 잘 안 다루지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출범한 이후 가장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정권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립을 한다. 그러면 검찰이 하는 역할들 중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만큼은 고비처에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검찰 출신들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검찰 조직이 매우 약화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고비처를 청와대가 저렇게 집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고비처는 청와대 직속으로 만들어서 똘마니 조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수사권의 상당한 부분을 경찰로 떼주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은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무너지고 경찰은 밑에 이제 동네 그냥治安 유지하는 경찰은 지방자치경찰로 떼고 국가경찰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보안경찰처럼 해서 마치 옛날에 게슈타포처럼 힘을 좀 세게 가진 이 중앙 경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수사권까지 가지게 되면 힘이 더 세지겠죠. 자, 이걸 지금 밀어붙이려고 문 정권 말을 잘 듣는 야당들한테 너네들한테 유리하게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고쳐줄 거니 너네들은 고비처와 지금 검경 수사권 문제를 동의해 주라고 미끼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그런데 갑자기 동남아 갔다 오더만은 지금 민정수석을 불러다가 법무행안부 장관을 불러다가 지금 김학의 그리고 장자연 그리고 버닝썬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뿌리 깊은 특권층들의 부패 비리를 일소하라고 문재인이 냅다 쪼으니까 장관 둘이서 뭔 말인지도 잘 모를 기자회견까지 급히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시켰고 아무리 과거사를 해봤자 나올 것도 없다. 규명이 안 된다고 스스로 문을 닫기로 했던 검찰 내부의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4달에 부랴부랴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이 말은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민정수석이던 곽상도가 김학의를 옷을 벗기되 당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김학의 동영상 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대가로 서로 그냥 이야기를 해서 옷 벗는 선에서 조용히 끝내고 검찰도 자기 선배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 줬다.
이제 이렇게 되면 김학의 사건을 검찰이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덮었다라고 되면, 자, 그 지시를 한 걸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황교안과 또 그런 상의를 했을 걸로 보이는 곽상도는 요즘 찍혔죠. 문다혜 때문에. 둘을 겨냥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검찰이 엄연히 알면서도 위에 지시를 받아서 특수 강간을 덮었다. 자기들은 그래 우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성매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2007년, 8년 일입니다. 문재인은 참 기억력도 알뜰해서 11년 전에 별장에서 여자들 불러서 술 먹고 뭐 야시한 찌끄리 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잡아내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검찰이 그걸 덮었다고 하면 이제 검찰은 너네들은 이 수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경찰에 견제를 시켜줘야 된다. 너네들만 일방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명분이 딱 떨어지잖아요. 끼리끼리 덮고 장난을 친다. 그러니까 견제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집안 초상에다가 조직이 지금 중요한 기능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명분을 지금 주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동부지검에서는 일찌감치부터 청와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부분을 잡고 있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심미숙이 청와대가 환경부에 추천한 인사가 산하기관 임원에서 탈락하자 환경부에 경위서를 요구했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블랙리스트의 몸통이라는 게 지금 입증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 한 건을 가지고 청와대를 압박해서 버티기에는 어려우니까 진짜 확실한 뭐 한 건이 없냐라고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자, 과거에는 무슨 청와대가 말 잘 듣는 사람을 시켜서 무슨 통제해서 이런 일을 끌고 가고 어쩌고 하지만은 이제 검찰 조직이 그야말로 자신들이 좀 멸시를 하는, 검찰은 경찰을 좀 우습게 보지요. 또 경찰도 그런 명분들을 제공한 게 있어요. 이번에 버닝썬 사건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노골적으로 골프 치고 술 먹고 향응 접대 받고 또 일부는 돈 받고 뭐 저렇게 해가 다니면서 어떻게 검찰이 문재인한테 붙어서 수사권 가져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찰도 크게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직을 살리자라는 부분에는 검찰은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뭐가 제일 문정권의 치명타가 될까? 손혜원이 치명타인 거는 분명한데 손혜원이 부동산 투기를 차명으로 했다라는 그 손혜원의 목포 장성장 부동산은 그 복잡합니다. 그게 손혜원이 알 검증을 해서 했다 해봤자 사실 저게 손혜원이 이끌라고 해봤자 죄나 벌금이나 이런 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손혜원의 개인의 일탈이지 거기에 무슨 문재인을 엮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손혜원이 누구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도 그것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니와 기다 아니다 논쟁으로 가게 돼요. 또 손혜원이 무슨 물건을 좀 사라고 국립박물관에 압박을 했다는 것도 기다 아니다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은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정치 구단인 검찰에서는 뭐가 딱 떨어지는 게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딱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손혜원이 아버지가 빨갱이라서, 빨갱이죠. 남노당하고 공산당에서는 빨갱이죠. 상을 못 받는데 훈장을. 빨갱이 경력을 가진 사람도 훈장 준다고 규정을 바꾸면 빨갱이도 상을 받지 않겠느냐. 자, 적어도 이 정도의 결정은 누가 했겠느냐. 피우진이가 손혜원이 만났다고 일개 국회의원이 우리 아버지 좀 만들어줘서 규정 바꿔간다고 피우진이가 했겠습니까? 그거는 피우진이가 손혜원 차원을 넘어서서 한마디로 자신들의 상법기관에서 이 일과 관련한 오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공무원을 한 사람들은 또 비우지는 군인 출신이잖아요. 위에서 이런 일을 시키지 않으면 자기 때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짓거리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언제부터 빨갱이들한테 훈장을 줬냐. 일제 때 독립운동 했다가 나중에는 빨갱이 했는데 훈장을 줬냐. 비우진 때부터 했다. 그거 돌았구나. 나중에 일이 될까봐 이런 일 손 안 대죠. 그런데 지금 보훈처가 당혹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오는 걸 보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차원은 처음에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한 달하고 몇십 일이 지나도록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나중에 목포시청을 하고 문화재청을 할 때 저는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보훈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면죄부 차원을 넘어선 부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독립유공자 업무를 담당한 보훈처 연구관의 업무 수첩을 확인했다는 것은 봐주려고 면죄부용으로 압수수색했다면 그거는 절대로 뺏어오면 안 되죠. 검찰이 봐줄 때 압수수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사돈집에 논매로 간 것처럼 가서 그냥 대충 보고 진짜 중요한 거를 쫄뱅이 수사관이 갖고 오면 검사가 그건 됐다. 그건 놔둬라. 하고 다 내버려 두고 오거나 아니면 몇 시에 압수수색을 간다. 이렇게 쓰리쿠션으로 좀 흘러서 가기 전에 보면 다 치울 거 치우고 옛날에 보면 큰 대기업에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보면 직원들이 다 나서서 치우고 청소까지 해놓고 나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직원의 수첩이 뺏겼다면 이 직원이요 정상대로라면 위에서 불러서 지금 언제 어떻게 들어올 거니까 너네들 다 찍고 버리고 깨고 해라 해가지고 휴대폰을 깨서 전부 세종시 옆에 무슨 천이 있습니까? 거기에다 갖다 버리고 또 뭐 디가우징인가 해서 다 그냥 녹여버리고 내용을 망치로 깨고 또 불태우고 화장실에 찢어가지고 변기에 내르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첩을 뺏겼다? 이 사람 수첩에 뭘 적었겠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자다가 빨갱이들도 훈장을 줘야지 생각해서 이걸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자기는 공무원은 시키지 않은 무리한 일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어느 날 빨갱이도 훈장을 주도록 하라. 이렇게 하니까 자 그렇게 하면 보수단체나 지금까지 훈장 받은 사람들이 시끄러울 건데요. 자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그런 지침을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지침 변경을 하고 그 첫 번째 대상으로는 손용우라는 사람을 이렇게 올려라. 규정 바꿔놓고. 그런 사람이 20몇 명 있는데 이번에는 손용우만 주자. 딴 사람은 빨갱이 했다고도 이번에 몽탕 주면 시끄러우니까 손용우는 어떻게 줘야 된다. 그러면 규정은 어떻게 교칩니까? 너가 발의해라. 내가 사인을 해줄게. 그러면 딱 적어놨을 거예요. 비우진 처장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금 이 규정을 고쳐라고 지시를 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해놓고는 적어놓고 뭐 다 증거 남겨놨을 거예요. 그 수첩이 압류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비우진이는 누가 시켰는가를 말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고 검찰이 털어주려고 압수수색을 했다. 지금 보훈처 압수수색하라고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와도 그만이죠. 그리고 보훈처를 갔다가 그냥 쓱 한번 둘러보고 판박스에 뭐 필요 없는 거 좀 채워놔라 우리 갈게 하고 가는데 이런 것까지 꼼꼼히 했다는 건 일 진행을 검사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요. 다 아는 겁니다. 어디만 탁탁탁탁 때리면 그간에 싹 연구는 해놨죠. 날만 보고 있었죠. 근데 보훈처는 죽어도 이런 것이 압수수색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아니 위에서 대빵이 시켰는데 그걸 검사들이 어떻게 건드려? 그런데 지금은 검사들이 그걸 건드려야 자기들이 사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제가 문재인을 보면 5년의 유한한 대통령이 영원히 흘러가는 검사 조직을
잘 못 건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을 할 때 검사들을 불러다가 TV 중계시키면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하고 노무현 형의 이야기들을 공개하는 검사 앞에서 막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화난 검사들이 노무현 퇴임 이후에 총대를 메고 여러 가지를 파헤치다가 자살로 비극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보훈처의 압수수색이 가져올 이 의미나 파장은 검사들이 그래 한번 가보자 이 부분인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김학의 사건이 다시 수사에 돌입해서 황교안이나 곽상도를 엮기 전에 제가 볼 때 문정권에서 엮인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통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통제를 하려면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혀놓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혀놔야지. 교수를 갖다가 법무장관이니 폴리테이너 그것도 제대로 된 교수입니까? 조국이를 저 앉혀놨어요. 제가 볼 때는 전번에 임종석과 부산파의 싸움에서 부산파가 이겼고 그래서 조국이 청와대에 사실상 원톱이 됐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복덕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하고나 가까운. 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금 부산파가 잡아서 권력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만해져서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고 의혹이 터지는데도 검찰의 군기를 계속 잡아서 검찰 조직을 이렇게 일부 해체하고 그래서 검사 힘을 빼겠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검사들의 저항이 지금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전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